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돌아온 도원아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목요일 2부는요.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방송 맞습니다. 사흘이나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만도 한데요. 오늘부터 제대로 또 남은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짜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 2부를 책임져 주시는 이지환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목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까 1부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휴장인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을 딱 보고 악재는 그나마 좀 직격탄은 피해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그렇게 흐름이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페셜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저희가 내내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튼튼 주식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방송 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외롭게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할 게 산더미같이 많이 남아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부터 좀 차근차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시장 이슈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까요? 시장 이슈를 짚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 대응 전략과 시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지수 그 증시는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반면에 그 내용적으로 좀 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인데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과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은 종목별로 좀 등락을 좀 크게 겪었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은 좀 크게 겪었지만 이 부분이 뭐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크게 나빠 보이거나 혹은 이 부분이 뭐 앞으로 장기간 이어질 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분명한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의 여파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결국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의 이제 악재를 조금 더 유심히 좀 정확하게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 건데 오늘 제가 같은 노란톡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부터 혹은 이제 파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는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호재성으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부분이고 정말 만약에 그 기사를 쓰신 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면 헝다와 리만 브라더스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아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적었는데 급이 다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적었는데 그 말은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급 능력과 리만 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급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영위하는 자체가 결국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고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졌을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 중국의 중국은행이나 인민은행, 농상은행 같은 부분과 일부 보험회사들이 파급 효과가 좀 있겠지만 거기를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헝다그룹이 파산을 해서 독일에 있는 뭐 금융업체가 위험해진다든지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위험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 헝다와 리만 브라더스는 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헝다를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같은 동급으로 놓고 그 파급 효과를 본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최악의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리만 브라더스 같은 사태는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위기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 한 350조가 넘는 채권과 관련된 부분 부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금융위기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기지 이론 이 모기지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걸 다시 은행권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가지고 다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 파생 상품을 다시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 파생 상품을 다시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과연 이 파생 상품의 끝이 어딘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가 모를 정도로 이 파생 상품의 늪에 빠졌던 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헝다그룹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50조 부채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 있고 그 부채를 어느 은행이 어느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범위나 혹은 피해 금액이 명확해져 있으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생각할 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예전에 파생 상품과 연관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파생 상품에 의해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늪에 빠졌던 리만 브라더스와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헝다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 또한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같은 위기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사안을 놓고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시장의 반응이 극과 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리만 브라더스 때는 도대체 이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헝다그룹은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금액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급이 다르고 위기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파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안감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파산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단기적인 충격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헝다그룹이 파산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글로벌하게 이 파급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급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할 때 역시 이제 헝다그룹은 중국 내 문제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헝다그룹이 파산했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인 부분은 줄 수 있겠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러니까 경계가 다시 좋아진 데 대한 지표상에 조금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구조적인 역할로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그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노란톡에서 퀴즈를 한번 냈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기업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네. 대부분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이 파산에 빠지면 주가는 하락하지만 이미 저 회사는 파산할 거야라고 예상하고 있던 기업이 파산을 하면 주가는 10번 중에 9번에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파산이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주가는 내리지만 저 그룹이 정확하게 파산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리만 브라더스와는 상황이 다른데 이전에 98년도 롱턴 캐피탈 보도 때와는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 롱턴 캐피탈 사태 때도 지금 보시면은 98년 9월 달에 9월 23일인가 제 기억에 아마 파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주가는 8월 달까지 그 우려감 과연 롱턴 캐피탈이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감으로 하락을 하고요. 파산했던 9월 달부터 주가는 파죽지세로 올라서 거기가 거의 한 2, 3년 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파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파산을 시켜도 되는 상황에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 정도는 파산해도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헝다그룹이 파산을 해서 상당히 위태로울 것 같다면 파산을 시키지 않겠죠. 도와주겠죠. 오히려 정부에서 부분 인수나 전체 인수를 하면서 파급 효과를 줄이겠죠. 그 말은
만에 하나 펑다그룹이 파산한다고 하면 증시가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파산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증시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일부러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과거의 사례, 파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파산 직전까지 주가는 증시는 조정을 받지만 실제로 파산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단기 조정 이후에 바닥을 형성했고 장기간 상승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경우를 본다면 이 파산에 대한 영향을 무조건 공포심만을 가지고 대응할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파급 효과가 작은데 그 부분이 파산이라는 기준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며칠 정도 조정을 받고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증시는 그걸 조정의 빌미로 해가지고 손바뀜이 나오고 오히려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헝다가 리만 브라더스 같은 그런 글로벌 파급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파산을 하더라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파산의 과정은 이제 겪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중국의 이민은행이 20조 원 정도 유동성 공급을 했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 파산을 일거에 몰고 가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인 후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질서 정연하게 후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오늘 중국이 이민은행을 통해서 한 20조 원 정도를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았다면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는데 공급을 했다는 것은 중국은 지금 현재 내년에 두 가지의 빅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요. 뭐 올림픽 끝났는데 또 올림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동계올림픽이 바로 또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새로 또 다시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시진핑 주석의 정권 연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빅 프로블럼이 일어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9월달 FOMC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어제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어떻게 보면 사실 어제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은데 증시 반응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헝다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난 이후에 뭔가 시장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에서 FOMC가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제는 그렇게 좋게 해석할 상황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시장은 좀 좋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뭐냐면 결국 연내에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라는 부분을 그 다짐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금리 인상은 별개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했는데 결국 유동성을 줄이는 부분과 긴축으로 가는 부분은 별개라는 부분인데, 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데 문제는 테이퍼링 방식에 대해서 어제 구체적인 발언이 좀 나왔죠. 그래서 만약 연내 실시해서 내년 중반 정도에 끝낸다, 그럼 개월수로 본다면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건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테이퍼링 시기를 했을 때보다 1.5배 정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불 정도 줄이라고 예정했던 걸 150억 불, 150억불로 줄이는 걸로 증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기간이 10개월 정도 이상 갈 거라 생각했는데 8개월, 10개월 이상 갈 거라 했던 부분을 한 6개월로 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년 한 올 12월 달 정도에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그럼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텀을 가지죠. 그러면 내년 11월 달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은 내년 12월 달이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계산을 이번 발표된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내후년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내년 12월 정도로 좀 앞당겨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긴축에 대한 일정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시기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 만약에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이 헝다그룹에 가려져 가지고 당장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보면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은 뭡니까? 굉장히 부드러움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거의 이제 좀 강성함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증시의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좀 된다면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상승폭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9월 FOMC에서
파월 원장이 헝다그룹 문제는 중국 내에 국한된다라는 말로 파급 효과를 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헝다그룹 관련된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은 역시 헝다그룹 문제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어제 FOMC는 내용을 보면 약간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일단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원래는 이제 헝다그룹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FOMC가 지나면서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남아 있는 게 결국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과 지표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8월 달에 지표가 가장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나오는 지표, 그러니까 9월 달에 발표가 되잖아요. 한 달 뒤에.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잘 보시면 그게 거의 바닥 징후들이 나오는 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비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고 더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발표된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도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 경기가 둔화돼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뭐 보조금을 받으니까 일하러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지금 필요한 인력이 구인난이 뭐 1,000만 건 이상 되는데 실제로 일하러 나온 사람은 8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200만 건 이상 일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이런 경우는 뭐 시급이 지금 역대 최저치를 뚫고 있습니다. 시급이 뭐 20불 넘어가는 경우도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지난번 고용 지표를 좀 자세히 보면 결국 이제 서비스업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많이 모자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이유는 서비스 업종에 관련돼 있는 직종들이 단기 직종들이 많고 좀 단순 직종들이 많고 사람을 상대한 직종이 많다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있으니까 일하러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지금 지급받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일하러 나갈 필요도 없다는 건데 이 보조금은 지금 이제 8월, 9월로 하면 이제 9월 말로 하면 완전히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급됐던 특별 보조금은 고용가에서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10월 달부터는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일자리는 늘어나 있고 일하는 사람 모자라는 현상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도 나아질 것이고 여러모로 본다면 이제 어쨌든 연말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기반이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지표 개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잘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대부분 끝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부터는 실적과 개별 종목 그리고 나서 지표라는 거죠. 발표된 지표.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반응하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지표는 바닥을 찍고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몇 주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시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위드 코로나 쪽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하락할 때 좀 덜 하락하고 상승할 때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오늘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에 발을 걸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좋아지는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뭐냐면 단순하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리오포닝과 관련돼서 오르는 섹터별로 오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결국 이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보이는 섹터나 종목 쪽에는 외국이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위드 코로나라는 시장에 기대한 기대감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목은 최근에 보시면 조금 오르다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르면서 오르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상승을 가져가려면 위드 코로나 플러스 수급 플러스 실적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드 코로나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이제 70% 정도면 대부분 이제 위드 코로나 갈 확률이 높은데 거의 육박한다 그랬죠. 우리도 10월 달 내로 아마 여기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이제 거의 도달한 나라들도 속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워낙 대중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개도국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모더나를 보면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매년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가을이 되면 독감 백신을 맞는데, 최근에 보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런 독감 백신처럼 우리가 보통 백신은 3가 4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바이러스 뭐 몇 가지 유타입을 해서 한 번에 다 맞을 수 있는 뭐 4가, 4가지에 대한 효능이 있는 4가 뭐 이렇게 맞는데, 이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합친 백신을 조만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년 그냥 독감처럼 맞을 수 있는,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시 본다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은 백신 접종률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치료제도 거의 지금 눈앞에 들어와 있고, 봉쇄 조치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를 고려하면 결국은 올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인 이슈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아마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됐던 8월 말부터 지금 9월 달, 아마 9월 말 정도까지는 사실 위드 코로나를 뭘 사도 대부분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9월 말이 넘어가서 10월 달로 넘어가면 그 뭡니까? 있다고 실적 시즌 들어오기 전까지는 뭡니까?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위드 코로나 중에서 실적이 많이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 이 항공 화물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요 실적과 위드 코로나 수급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쪽이 지금은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섹터를 좀 본다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재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재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는 거죠. 그 뭐냐면, 소비재 쪽과 우리가 리오프닝 때 기대했던 종목들 보면 실제로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리오프닝 때 굉장히 많이 올 거라 기대했던 이런 몇 가지의 섹터는 소비재, 뭐 식음료라든지, 이쪽은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왜 안 오르냐면 결국은 이제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 사면 다 오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초반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일부 그 원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쪽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냥 완제품과 관련된 쪽은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이쪽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지 못한데, 결국은 그게 실적과 연관되어 있고,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침체, 저조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적에서 좀 멀어진 종목들은 일단 배제를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규제 리스크에 맞물리는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라 하더라도 크게 좋아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IT 종목인데,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공급 부족. 결국에는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나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 공급 부족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공급 부족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면 적어도 고사양의 하이테크놀로지 쪽에 공급 부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저사양이고 아주 아무도 생산하지 않는, 심지어 이제 중국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넘어갔던 제품들이 원료로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저사양이고 소비재에서도 예를 든다면 섬유 같은 부분에서 원단 같은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쪽에서의 원료 부족이 결국은 고사양의 부족까지 같이 유발하는 사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가장 저사양의 부품이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고사양의 부품들도 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저사양의 제품, 삼성전자가 반도체 지금 D램 뭐 관련돼 있는 뭐 5D램 이상의 라인이 한 라인당 보통 반도체는 뭐 2조 원 정도 이상의 라인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저사양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2조 원 라인을 뜯어내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 개발 도상국에서의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이 공장 셧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제가 볼 때 전륜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보시면 그동안 반도체가 급락한 이후에 IT 섹터에서 조정을 가장 크게 받았던 쪽에 보면,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왜 그런 외국인들이 8월달 공급 쇼테이지 문제와 관련돼서 급락했던 종목들을 이제 다시 저가에서 매수하냐.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파생 상품과 연관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는 결국은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면 실적은 수요가 없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그 공급 쇼테이지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질 수 있고 아마도 외국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보고 IT 쪽에서 그동안 급락했던 반도체 쪽에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는 이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급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IT 쪽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은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어떤 시장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단위가 도출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명확한데 그게 지금은 더디게 보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거기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외국인의 기관 수급이 몰리는 종목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딱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투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수급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우리가 작년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할 때는 외국인들이 바스켓 거래로 섹터 전체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또 안 사더라도 한번 사기 시작하면 지난 11월 달처럼 한 10일 보름 만에 한 10조 가까이를 퍼부으면서 순간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유동성의 힘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의 유동성은 점차적으로 테이퍼링에 축소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차익 실현하고 그 차익 실현 돈을 일부를 가지고 또 저가 매수를 하는 형태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를 띄우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외국인들은 5천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나죠. 왜? 종목별로 보면 대부분 1%, 2%, 많으면 3%까지 대부분 다 밀렸기 때문에 왜 표시가 안 나냐? 그게 저가 매수라는 거죠. 결국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내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내보내고 그 물량에서 지수가 떨어지면 밑에서 저가에서 받는. 결국에는 이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매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해서 작년처럼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라고 하면 그래도 삼성전자를 사면 20, 30%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외국인이 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개인 매수세가 몰리는 곳은 그동안 급락했던 부분에서 많이 또 플랫폼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물타기 형태의 매수세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대한투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이 대한투자에서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뱅크나 NC소프트나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오늘 이제 8% 이제 급등을 했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외국인 매수 조금 유입됐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크게 보면 좋지 않고 바닥을 잡아서 접근하려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락과 상승이 계속 반복되는 쪽에서 이 짧은 반등을 노려서 계속 보다 보면 어느덧 이제 월봉으로 크게 보면 하락은 계속 이어지는데 일봉으로 보면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그 짧은 반등에 편승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 쪽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봤을 때 이번 이 헝다와 관련된 이슈가 끝나면 사실 테이퍼링 일정은 이제 고정이 됐고 헝다 관련된 이슈가 끝났고 테이퍼링이 고정됐다면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개별 종목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액티브 자금들을 실하는 거는 종목 변수가 아니라 시장 변수인데 시장 변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개별 종목 공략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작업해놨던 종목들을 이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장에서 저가 매수나 혹은 매집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될 부분을 공략하지 못하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에 계속 물려서 물타기를 한다면 손실은 손실대로 나는 거고 기회비용은 기회비행대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계좌에 이제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이제 그 경기 민감주와 반도체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하는데 이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물량들을 좀 보면 한 번에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의 물량은 또 아닙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표시가 안 나는 이유는 삼성전자 주가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 한 230만 주 이상, 지난 연휴 직전에도 330만 주 이상.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 급락 이후에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옆으로 가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꾸준해서 급락 이후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고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급등을 해야지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외국인들 매집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가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급등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같은 종목 쪽에서 어느 정도 또 다음을 대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한번 등락을 좀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등락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부터 우리 시장에 좀 반등을 줬고, 그 8월 31일 반등을 줬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섹터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한 3.8% 하락.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은 카카오뱅크 때문에 좀 특이하게 16.5% 급락. 근데 이 대부분 물량은 카카오뱅크고,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카카오뱅크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한 400억 정도 매수를 유지했다는 것은 다른 은행주는 꽤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관련된 쪽에 외국인들 매수세니까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되면서 조금씩 몰리고 있고, 통신업종에서는 지금까지 대한투자가 됐는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캐치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업종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일정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올랐지만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매수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계업종은 등락별로 마이너스 1.1% 거의 뭐 보합권에서 조금 빠졌고, 매도 물량도 그렇게 이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금속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포스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등락폭이 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8월 달까지 굉장히 IC 쪽에서 어마어마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났는데 8월 31일부터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 쪽에서는 2조 2,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등락도 한 2.58%. 그러니까 8월 달에 제가 이 시간에서 보여줄 때 IT 업종이 굉장히 저조했고, 다른 경기 민감주 상승폭의 절반이 되지 않는 상승폭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민감주보다 상승폭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 쪽이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 이슈에서 굉장히 뭔가 될 것 같은 모멘텀은 많은데 실제로 등락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업종이 물론 LG화학이 상승해서 영향도 있지만 순수화학, 석유화학 업종이 이번에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적 바닥론이 지금 3분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칠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지는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 쪽에 관련돼 있는 수급의 주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수급이기 때문에 요거는 3분기 실적 이슈로 단기간에 시세가 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8월 달에 그 경기 민감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철강이나 이런 업종들이 거의 10%, 15%를 확 뛰었을 때와 비교하면 등락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업종에 걸쳐서 등락률이 이렇게 좀 저조하다라는 부분은 뭔가 지금 시장에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눈에 띄지 않는 거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물타기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외국인 수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5,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지난 연휴 직전 주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7일, 8일, 9일 이때도 이제 매도했던 물량 제가 보여드렸지만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네이버, NC소프트 이 네 종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매수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매수.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8월 31일 날 1조 1천억 정도 대규모 매수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급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를 거치면서 시장이 하방 압박을 받았고 이 하방 압박이 끝나자마자 헝다그룹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중국발 악재가 돌출되면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잘 보면 그 안에서 그런 위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수급이 꾸준하게 매수로 유입되고 있고 또 이 주식을 제외한 그러니까 증시를 제외한 다른 섹터에서 보면 하락의 징후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전처럼 급락을 했다는 장기 국채 금리 지금 미국 1.3% 이상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 급락한 것도 없습니다. 유가가 지금 급락하는 유가는 지금 70% 넘어서 72불 전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이 증시 급락과 맞물릴 때 가장 큰 징후로 삼을 수 있는 장기 국채 금리나 혹은 유가라든지 증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급락했던 하락했던 섹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던 부분이나 혹은 중국의 지금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하락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증시에만 국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불안감이 좀 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증시만 보지 마시고 다른 섹터들을 좀 보시면서 너무 불안감에 젖을 필요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제가 이제 강조했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버리는 종목의 물타기고 해야 될 것은 시장이 두렵거나 무섭다라고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병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상황은 조금씩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이제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거의 연휴 마지막에 지금 이제 이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냐. 일단은 뭐 당연히 헝다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볼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게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는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뭐 한 며칠, 뭐 한 주 정도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파급 효과가 있는지 부분은 파악을 하자. 장기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지금 홍콩에 물론 상장돼 있고 홍콩 증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사실 중국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얄밉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중국은 헝다그룹이 속해 있는 증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좋습니다. 사실은 미국 증시보다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 중국은 오늘도 반등 나왔죠. 중국도 연휴 기간으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같은 추석 때문에 좀 쉬었는데, 그러면 어쨌든간에 연휴 기간에 헝다그룹이라는 자국 내에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 파급 효과 오늘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는 좀 반영이 됐잖아요. 그럼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오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 시장의 이슈가 우리는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헝다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중국이 이 교제 관련 리스크에서 비롯됐던 이 리스크보다는 아마도 이제 시장의 초점은 점점 더 경기 부양책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은
이 흥가그룹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채무 불이행 사태가 된 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1년 전부터 굉장히 진행되어 왔었다. 제가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모든 기업들을 등급을 다 매겨서 관리를 좀 하고 있었고 홍다는 이미 2020년도부터 그 위기설이 계속해서 노출이 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차의 경우 파산한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증시에 좀 조정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아마 그 파산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때 헤지펀드들은 집중적으로 그 하락 기간에 주식을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면 시장은 이미 규제 관련 리스크보다는 경기 부양책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요게 현실이다. 그게 중국의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경기 민감주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이어지느냐라는 부분과 이 투신과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등락이 나오는 종목과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이 좀 나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벗어나서 테마성으로 오르면 아무리 좋은 종목, 큰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주가 흐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기업이 굉장히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온 이후에 경기 확정과 관련해 보여서 상당히 주가가 바닥에서 한 30% 정도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성이 좀 짙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길게 보더라도 한번 끊었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은 그런 종목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과연 외국이나 기관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기 민감주인가, 실적이 따라오는가라는 부분과 수급이 따라오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걸 조금 더 짧게 치고 빠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결정은 누가 한다? 외국인과 투신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가 주체해야 된다면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거고 투신이 좀 매수의 주체라면 한 번 정도 끊어가는 전략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섹터인데 오늘 뭐 LG화학의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쪽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방 산업과 관련된 쪽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반면에 소재 섹터 쪽은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이샤지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가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 이제 전방산 쪽 접근하려면 사실 살 종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전부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 그 종목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 미묘한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안투자가 됐던 삼성 SDI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이 어디에 몰려요? 2차전지는 소재에 몰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소재가 지금 현재 이제 고점 징후들이 조금씩 나오는 고가에 있다. 그러니까 손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고가에 들어가 있는 2차전지 소재 쪽보다는 바닥 쪽에 들어와 있는 IT 반도체 쪽을 지금은 교체 매매하거나 노리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IT 섹터 쪽은 철저히 좀 따라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IT 섹터가 우리 시장에서 가지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데 이 IT 섹터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지금은 IT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IT 섹터는 보는데 결국은 반도체 쪽에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전 포인트를 펴면 결국은 투자 전략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쪼아보면 딱 하나의 그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외국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종목은 단발성 상승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인데 그걸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투자를 해서 오늘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1번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1번에 냈는데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섹터는 무조건 비중을 축소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제일 그 했던 부분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뭐 NC소프트나 LG화학은 반등이 좀 나왔지만 뭐 카카오뱅크나 저점을 잡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 급락했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싶을 거고 혹은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단가를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어쨌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건데 여기에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기회비용은 기회비용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과감하게 적어도 9월달 안에 반등을 활용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 좀 하시고 조금 과감하게 외국이나 기관이 버리는 섹터 쪽은 지금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수급을 강조를 드리냐면 결국 유동성이 풍부했던 곳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은 아주 좁아진다는 거죠.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버리는 종목과 쉽게 말씀드리면 살리는 종목이 극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매집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마 대한항공 상승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데 예를 든다면 한 번에 접근을 하면 못 따라가겠죠. 근데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산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한 2, 3일 또 조정 받을 수 있겠죠. 조정 받으면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대한항공은 최근에 수급이 1개월 동안 외국인들 수급 기간 수급 굉장히 안 좋을 때 둘이 합치면 1,000만 주 이상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이제 거의 대한항공은 쓸어 담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정도 목표가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보는 대한항공 목표가는 상당히 뒤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수급이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행이나 항공, 호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고 소비재에서는 의류나 신발, 화장품이 좀 볼 수 있는데 중국과 관련해 있는 규제 리스크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배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재는 저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 여기서 뭐 내려가봐야 얼마나 더 내려가겠냐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접근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로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이미 경기 민감주나 IT 쪽에 매집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재 쪽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역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사실 이전에 한번 드렸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과 볼 때 아마 이 얘기가 좀 가장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론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야 되고 시장에 대한 경고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위험을 인지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뭐냐면 제가 헝다그룹 예를 들면 헝다그룹이 정말로 큰 위기로 다가오려면 우리가 어제까지 헝다그룹을 몰라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느 날 아침에 증시가 시작되는데 느닷없이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이게 떴으면 증시의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1년 전부터 야 헝다그룹 위험하지 않아를 우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것만 한 7, 8개월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헝다그룹 위험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오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비관론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증시가 안 될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이 종목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이 비관론은 사실 우리가 모를 때 오는 게 맞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관론은 그건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치거나 금융위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기지론이 불거지면서 걷잡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식의 비관론이 와야 되지 몇 년, 1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지금 1개월째 계속해서 그게 위기다라고 하면 그건 실제로 위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두는 거지 정해져 있는 리스크는 며칠 반응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비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는 절대 증시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관론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느닷없이 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피터 린치가 했던 비관론을 무시하자라는 얘기는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관론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그런 비관론을 무시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이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헝다그룹이 물론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증시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명언으로 강의를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야기가 계속 저희 연휴 기간에 나왔던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튼튼하게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튼튼 주식 혹은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서울경제TV의 피터 린치라고 불리는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